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 골치 아픈 애들 얘기를 왜 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얘기도 좀 통쾌한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게 한 방을 매겼습니다. 조희대가 까불다가 잘 된 거죠. 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한테 한 방을 먹임으로써 헌재가 대법원에게 먹인 한 방, 이 한 방이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에 급물살을 타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희대가 이 사법개혁을 어떻게든 간에 저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근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이제 더 이상 조희대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아니, 조희대가 지금까지 개겨줬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이 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조희대의 수구적폐,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 회귀 반동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희대의 이런 악행에 대한 어떻게 보자면 이게 백래쉬라고 하나요? 되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맨날 우리가 되치기를 당한다고 걱정을 해왔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진영 내에서 밑도 끝도 없이 조심해야 된다. 너무 세게 밀고 나가면 되치기 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자꾸 주저시키고 주저앉히려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세게 밀고 나가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반발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되치기 당한다. 그러니까 개혁을 천천히.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잡았었습니까? 근데 그 좋은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놈들 때문이죠.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역습을 당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정도의 핑계를 가지고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어렴풋이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역습이 우려된다. 되치기 당한다. 그러니까 개혁을 멈춰야 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원래 걔네들은 적폐예요. 얘들은 우리 곁에 있는 척 하지만 뒷구멍으로 적폐들과 거래를 하고 적폐들과 한몸뚱인 거예요. 적폐들과 돈거리를 하고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놈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대법관 중에 절대로 대법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엄상필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엄상필은 정경심 교수한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 엄상필 절대로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정말 머리띠 두르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그 대법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자신과 엄상필을 연결시켜준 또 다른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몇 번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툭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좀 더 강하게 개혁을 밀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맨날 역습 타령, 부작용 타령이었어. 자,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힐 겁니다.
부작용이든 역습이든 아무리든 되치기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조이대한테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한 방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매겼냐고요?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재판소원 1호 재판소원이 정해졌죠. 바로 지난 목요일에 나온 언론 보도입니다. 녹십자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헌재가 재판소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본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런 기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재판소원이 시행되고 47일 만에 첫 번째로 재판소원을 받아들인 사건.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두고 상당수 언론은 그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받아들였다. 첫 번째 사례다. 요 정도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이 어떻다. 그런 식의 얘기였어요. 좀 평이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도를 접한 법조계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뒤집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법조계가 뒤집어졌어. 왜? 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 칼을 갈았었네. 야, 헌재가 이번에 대법원을 뒤집어 엎으려고 제대로 골랐네.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헌재가 대법원을 향해서 정말 작심하고 칼을 갈고 이번에 덤볐구나. 라고 평가를 합니다. 법조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는 법조계 인사들이 아니니까 이런 반응을 몰랐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난리도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이제 명실상부 최고법원으로 올라서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거의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게임 끝.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법 만들어 보려고 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한 입장으로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 이런 거 재판 재개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다 말짱 헛것이 헛꿈이 돼 버렸습니다. 헌재가 대법원에게 정말 턱 밑에 칼을 콱 찔러 넣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자, 이번 사건의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압니다. 자, 이번에 1호 재판소원 사건은 녹십자가 공정위에 과징금 70억 부과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한 거예요. 202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에 과징금 70억을 부과합니다. 왜?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녹십자와 SK 등등이 담합을 했다라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합의 결과 니들은 과징금 70억 딱 부과한 겁니다. 과징금만 때린 것이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녹십자를 형사 기소해요. 그러니까 녹십자는 형사 기소도 당하고 과징금도 얻어맞고 이게 잘못되면은 이 녹십자의 주요 임원들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 백신 공급 담합과 관련해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과징금 때린 거 이게 담합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담합이 없었다. 무죄라고 선고를 해준 겁니다. 와, 이게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러니까 공정위가 녹십자에 부과한 70억 과징금은 잘못됐다라는 판결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몇 달 전에 희한한 사건이 생깁니다.
행정소송, 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는 녹십자가 패소합니다. 그리고 이 녹십자 패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려요. 얼날이요? 형사는 무죄 나왔다며. 근데 어떻게 과징금 75번 확정이 됐지? 여기는 무죄, 여기는 유죄 이렇게 된 거네. 유죄와 무죄가 엇갈렸네. 같은 사건인데 이게 왜 이래? 더 웃기는 건 뭐냐? 이게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이것도 기가 차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예,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하기는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범죄가 되려면 형사처벌을 하려면 범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범죄가 되려면 고의성이란 게 있어야 돼요.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의가 없이 그냥 실수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별다른 의식이 없었거나 뭐 법을 잘 몰랐거나 그런 경우에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오지만 과징금은 또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십자는 그에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하나는 무죄인데 하나는 유죄라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심지어 이 유죄 판결 이게 심리 불속행으로 나왔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녹십자는 그래 우리가 과징금 그래 70억 낼게 형사 무죄 나왔으면 됐지 뭐. 그런데 말이야 70억 판결을 내리면서 왜 심리 불속행을 해? 아니 판결이 엇갈렸는데 심리 불속행으로 판결이 엇갈리면 돼? 이거는 정상적으로 판결이 났고 이거는 심리 불속행이 났고 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심리 불속행으로 판결이 엇갈렸다면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바로 잡아줘.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핵심은 결국 뭐다? 심리 불속행. 아니 이렇게 중요한 판결을 내리면서 그 심지어 앞선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심리 불속행으로 했다? 말이 안 되지. 심리 불속행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심리 불속행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재판 없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어버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다. 1심, 2심 다 졌다. 근데 내가 3심에 그럼 억울한데 1, 2심에서 졌으니까 대법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제 재판이나 상고 유수를 보고 재판을 해주면 고마운데 재판 안 하고 야 이거 재판할 필요 없어 그냥 갖고 가 빠꾸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 이건 내가 뭐 재판 굳이 할 필요 없겠다 갖고 가. 이걸 심리 불속행이라고 합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야 이거 대법원에 올 사건이 아니야 그냥 가지고 가 이러는 거예요. 심리 불속행. 황당하죠. 우리는 다 대법원에 가면 다 대법관들이 볼 줄 알지. 아니요, 안 봐요. 거의 대부분의 재판은요 대법관들이 안 보고 그냥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버립니다. 가사 사건 같은 경우, 가정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83%가 심리 불속행. 10건 중에 8건이 심리 불속행이야. 가사 사건은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지. 행정사건 역시 72.6%가 심리 불속행. 3분의 2 넘는 사건이 심리 불속행으로 대법관한테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10건 들어가면 7건이 대법관 책상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빠꾸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 불속행입니다. 민사도 59%가 심리 불속행. 59%. 절반 이상이 심리 불속행이에요.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져서 3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50%가 넘게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심리 불속행으로 다 기각.
대법관 책상에다 못 올라가. 대법관이 읽어보지도 않아. 읽어보지도 않고 끝 돌아가. 야, 진짜 황당하죠. 근데 심리불속행 이렇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 대략 평균치를 잡으면 한 60% 정도가, 적어도 60%가 심리불속행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자, 그런데 그러니까 녹십자 건은 뭐야? 먼저 나온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두 번째 재판을 하면서 심리불속행으로 유죄가 나와버린 거야. 대법관이 보지도 않았대. 먼저 재판은 대법관이 봤는데 두 번째 건 대법관이 안 본 거야. 그러고 유죄가 나온 거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재판 소원을 낸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 심리불속행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심리불속행 하면 됩니까? 맞네. 심리불속행 하면 안 되겠네. 라고 된 겁니다. 얘기는 딱 맞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심리불속행이 60%가 넘는다고 했죠. 연간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은 수만 건이 넘습니다. 뭐 8만 건인가 6만 건인가 그렇대. 근데 그걸 다 12명의 대법관이 처리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리불속행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억울한 사람이지. 특히 녹십자 같이 아니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행정에서는 유죄가 나와?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나? 이런 경우죠. 지금까지는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재판 소원이 생기면서 이것이 구제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심리불속행 제도가 현 대법원 체제에서는 최대 문제, 최대 모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이다 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심리불속행 다들 연간 4만 건, 6만 건, 이 많은 재판을 어떻게 다 해? 대부분은 그냥 빠꾸시키지. 그래, 좋아. 그러면 대법관 수를 늘리지. 대법관 수는 안 늘리고 왜 심리불속행을 이렇게 많이 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제도는 우리나라 사법, 특히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제점, 핵심적인 문제점, 어떻게 보자면은 이것 때문에, 이 심리불속행 때문에 전관예우가 더 심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그런데 3분의 2가 심리불속행으로 대법관 책상에도 못 올라가고 빠꾸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 억울하죠. 내 정말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관이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내 사건이 처박힌다?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대법관, 전직 대법관, 전관 찾아가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관예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 전직 대법관, 이 대법관님은요, 도장값이 1억이야. 도장값이 1억이야. 도장값. 그러니까 뭐냐? 이 양반이 도장을 찍어주면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장만 꽝 찍어주는데 1억을 줘요. 어마어마하죠. 자, 전직 대법관이 도장을 딱 찍어서 올라온 사건. 변호인 중에 전직 대법관이 있네? 야, 그러면 이 사건 빠꾸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시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사건에서 승소하게 될라가 아니라 대법관님 제발 내 재판 이 사건을 한번 읽어만 주십시오. 읽어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전관 변호사를 쓰는 거야. 대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 그게 1억 원이었다고. 1억.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심리불속행 제도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법 적폐들로서는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일 처리를 다 못한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을 하고 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이용해서 지들은 돈을 벌었던 겁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되는데 안 늘려. 왜? 대법관 수를 늘리면 아무래도 심리 불속행 숫자가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들이 돈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거 아니야. 악독하지요. 예, 이 악독하고 더러운 비밀이 여기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꼭 집은 거죠. 야, 걸렸다. 이건 아야 소리도 못해. 자, 다시 독십자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유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거야. 그것도 별다른 심리도 없이 판결을 내렸다. 근데 이거는요, 중대한 법률상 위반입니다. 기존에 있는 판례와 배치될 때는 심리불속행을 하면 안 돼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이 조항에 보면은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아이고, 말 어렵다. 자, 뭐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심리 불속행 하지 못한다. 자, 미리 뭐 5가지 6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정해놓은 사안이 아니면 심리 불속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리 불속행을 하더라도 요런 것들은 절대 심리 불속행 하지 마라, 뭐 요런 게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제4호에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없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무죄 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뒤집었는데 심리 불속행을 했다고? 이건 법 위반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재판 소원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재판 소원을 받아들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법원에 올라가는 4만 건, 6만 건, 8만 건 사건 중에 절반 이상이 신불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건들 다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재판 소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금까지 심리 불속행으로 날아가 버렸던 사건 다 재심 대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뒤져봐 보세요. 한번 뒤져보세요. 엇갈린 판례 한두 개는 꼭 나옵니다. 나는 이 재판에서 졌어. 대법원에서 뭐 이런 저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졌어. 그런데 앞선 판례를 보니까 내가 이긴 판례가 있네. 내가 이긴 판례도 있는데 나 어째 내 사건에서는 내가 진 걸로 판결이 났네. 그것도 재판도 안 하고. 이런 경우 뒤져보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우리나라에 연간 사건이 수십만 건이 아니겠어요? 뭐 대법원만 해도 뭐 4만 건이네, 40만 건이네,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판례 뒤져보면 엇갈린 판결 뭐 한두 개쯤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까지 심리 불속행으로 패소가 확정된 그 많은 사건들 다 재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재판이 이미 6개월 지났는데 재판 소원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있다? 자, 일단 녹십자 재판, 이 헌법 소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심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심 청구를 해요. 그러면 재심 당연히 기각되겠죠. 당연히 뭐 기각하겠지. 그럼 이 기각을 가지고 재판 소원을 내면 돼요. 아니, 법원이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한 거 가지고 재심을 해달라고 했건만 세상에 이걸 재심을 안 해주네요. 그러면 이 재심 기각한 거 요거야말로 재판 소원 대상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되죠. 그러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다? 대법원은 끝장나요.
지금까지 숱하게 장난했던 게임 끝. 어떤 감당을 해야 될지 뒷감당을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뭐 지금까지 나온 재판들 어째어째 또 다른 꼼수를 써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재판들을 뭐 더 이상 뭐 재판 소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죠. 녹십자 같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는 심리불속행 사실상 못하게 될 겁니다. 심리불속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거의 재판 소원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해답은 딱 하나예요. 대법관을 늘리는 거. 대법관의 대폭 증언만이 사실상 답인 겁니다. 대법관의 대폭 증언이 아니면은 근본적인 해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대법관을 대폭 늘려야지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아니 지금과 같은 구조면 대법관 12명이면요. 재판소원 아니 심리불속행 지금처럼 절반 이상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심리불속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리불속행을 하면은 재판소원에 걸리게 될 거고, 그래 재판소원 걸리게 되면은 어찌 된다? 예, 대법원은 완전히 솔직히 말해 진짜 제4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심이 되는 거, 사심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대법관 증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12명 늘어서 대법관 수가 총 26명이 되죠. 이걸로도 부족할 거야. 더 늘려야 될 거예요. 26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대법관 수를 글쎄요. 제가 볼 때는 38명, 40명 더 늘려야 될 겁니다. 쭉쭉쭉쭉 늘려야 될 거예요. 조희대가 대법관 증언 안 시키려고 온갖 장난질 다 해왔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게 됐어. 대법관 증언을 막으려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해왔던 조희대 더 이상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안 그러면은 재판 소원이 막 날아들고 재판 소원이 날아들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사건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예요? 못 막아요 그거. 그렇게 되면 대법원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 대법관 늘리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사법개혁이 그만큼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요거를 다 알고 꼭 집어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잘 집어냈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제일 아픈 곳, 딱 한 방만 맞으면 대법원이 우수수 무너질 수 있는 곳, 아킬레스건을 찾은 거 맞죠? 네.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 이 재판소원 1호의 결과로 대법원은 대법관 증언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희대가 대법관 증언을 막는다라는 핑계로 지금까지 대법원장 자리를 지켜왔죠. 사법개혁을 막겠다, 저지하겠다라는 핑계로 그 자리를 유지해 왔는데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이 사법 적폐의 한편에 서 있던 이 적폐들, 언론 적폐들도 마찬가지죠. 이들 역시도 더 이상 사법개혁의 길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현재 이 사건을 쭉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인적 개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혁의 핵심, 개혁의 최고봉은 결국 인적 개혁이라는 거야. 인적 혁신, 인적 청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엄청난 다른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인적 청산 꼭 필요합니다. 이들을 빨리
내쫓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혁,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이 정의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제도 당연히 바꿔야 돼요. 특히 이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배심 재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적 청산을 빼놓고는 그 어떤 제도적인 변화,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3분입니다.